지금 미국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48시간, 한국계 332명 기술자들이 동시 체포됐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LG 공장이 멈추며 2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이들이 모두 합법 체류자, 심지어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단속이 아니라 정치 로비와 거대한 음모가 만든 의도적 작전. 332명 체포 뒤에 숨겨진 배후, 과연 누가 무엇을 노린 걸까요? 지금 그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CNN 긴급 속보가 터진 거였습니다. 전국 동시 대규모 체포 작전 진행 중. 화면 속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332명. 단 하루 만에 미국 전역에서 한국계 기술자들이 동시에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 가동 중단, LG 배터리 미시간 라인 완전 정지,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비상사태, 2만 명 고용 위기라는 헤드라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규모의 동시작전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속보를 다시 확인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각 공장별 피해 규모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현대차 87명, LG 76명, 삼성 94명, 캘리포니아 기타 기업 75명. 정확히 332명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정교하고 계획적이었거든요. 본부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라디오에서는 같은 소식만 나왔어요. 24시간 멈출 수 없던 생산 라인이 단숨에 침묵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본부에 도착하니 동료들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톰 해리슨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부국장 제임스 워커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스톤 앉아. 긴급 상황이다. 워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조지아, 미시간,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너무 정확했어요. 작전명 클린 슬레이트. 국가안보 차원의 긴급 작전이었다. 워커가 말했습니다. 332명을 동시에? 이런 건 내 20년 경력에서도 처음이야. 제가 말하자 워커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스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워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작전의 세부 사항은 묻지 마. 적법했다고만 말해. 그의 말투에서 평소의 동료애가 사라졌어요. 근거나 과정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도 표준 답변만 하면 된다. 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자인가요? 워커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대부분이 그렇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제가 재촉했죠. 합법 비자 소지자도 있고 시민권자까지 몇 명 포함돼 있어. 워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민권자를 체포했다는 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워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스톤. 우리 역할은 사후 정리뿐이다. 지도의 빨간 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각 지역이 모두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 거점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히 계산해서 실행한 작전이었죠. 부국장님, 최소한 작전 근거라도. 제가 말을 시작하자 워커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스톤, 마지막 경고다. 세부 사항은 묻지 마. 적법했다고만 말해. 그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야.
하지만 제 마음속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332명이라는 숫자, 정확한 공장별 분포, 그리고 부국장의 이상한 태도. 뭔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워커 부국장의 말투가 계속 맴돌았어요. 세부 사항은 묻지 마. 이런 식의 지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332명의 기본 명단을 펼쳤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지만 적혀 있는 간단한 리스트였어요. 하지만 뭔가 패턴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사라 콜린스에게 연락했어요. 데이터 분석 전문 변호사인 사라라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 지금 시간 있어? 긴급한 일이야. 전화 너머로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332명 명단 좀 봐줄 수 있을까? 패턴 분석이 필요해. 사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워커 부국장이 분석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공식적인 분석은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 해두자. 사라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제가 명단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냥 한 번만 봐줘.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만. 사라가 명단을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나이대가 너무 집중돼 있어. 30대에서 50대 초반이 대부분이야. 제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또 뭐가 있어? 거주지 분포도 특이해. 사라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근처, 미시간 디트로이트 주변, 텍사스 오스틴 인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모두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직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을까?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에는 기본 정보만 있어. 하지만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비공식 루트로 확인해 볼 수는 있어. 사라가 노트북을 꺼내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링크드인이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 후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이클, 이거 봐.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147명 중에서 142명이 엔지니어야. 그것도 전부 핵심 기술직이야. 목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엔지니어, 반도체 설계 전문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 3나노 공정 기술자. 모두 최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들이었어요. 우연일 리 없어. 누군가가 명확히 골라낸 명단이야. 사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타깃팅이었죠. 사라가 추가 분석을 계속했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된 87명 중 83명이 전기차 핵심 기술자야. LG 미시간에서는 76명 중 74명이 배터리 관련 엔지니어고, 패턴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삼성 텍사스는 어때? 제가 물었어요. 사라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답했습니다. 94명 중 91명이 반도체 설계나 3나노 공정 전문가야. 이건 정말 소름 끼쳐.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보를 워커 부국장에게 보고해야 해. 사라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 마이케일. 이미 분석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런 걸 했다는 게 알려지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32명이 무고하게 체포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것도 한국의 핵심 기술을 겨냥한 계획적인 작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사라, 이 분석 결과를 복사해줘.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백업이 필요해.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마이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332명의 한국계 기술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루카스 하퍼입니다. 332명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전 의회 보좌관이라고 소개했어요. 이상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국회의사당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루카스 하퍼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루카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의회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루카스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332명 중 제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파일 첫 페이지에는 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현대차 조지아 연구센터 혁신팀 디렉터였습니다. 박민호 씨는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예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루카스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중년 남성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와 10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혐의가 뭔가요?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명확한 혐의가 없어요. 그냥 국가안보 위험 인물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박민호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구금 중이에요. 변호사 접견도 제한적이고 가족 면회도 거의 불가능해요. 루카스가 다른 파일들을 펼쳤습니다. 이분은 김영수 씨. LG 미시간 공장의 배터리 기술 책임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시민권자를 체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15년 전에 귀화했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루카스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이성우 씨. 삼성 텍사스 공장의 3나노 공정 수석 엔지니어예요. 역시 시민권자입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시민권자까지 잡아갔다면 이건 단속이 아니라 폭거야.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작전이었어요. 루카스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입수한 거예요. 작전 계획서의 일부입니다. 문서에는 타깃 선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핵심 기술 보유자 우선, 생산 차질 최대화라는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죠? 제가 물었어요. 루카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아직 연락망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 작전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332명 선별, 한국 주요 기업 생산 라인 마비 효과 극대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타깃팅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족들의 상황이에요. 루카스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재 332개 가족이 생계에 위협받고 있어요.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루카스가 보여준 증언서들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잡혀간 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집 대출금을 못 갚을 것 같아요. 병원비가 걱정돼요라는 절절한 호소들이 가득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인물들일까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들이잖아요. 루카스가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의회 내부 메모예요. 작전 승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에요. 문서에는 조너선 브루크 상원 의원이 강력히 추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브루크 의원이 이 작전을 주도했다는 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동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스톤 스성님, 이 사람들은 정말 무고해요.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민 권자까지 체포한 이 작전에는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조너선 브루크라는 정치인이 있다는 사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루카스와 만난 지 사흘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올리비아 그랜트라는 탐사 다큐멘터리 PD였어요. 332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포스트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올리비아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먼저 제 정체성을 밝히겠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정치 부패를 추적해온 기자예요. 332명 사건에 왜 관심을 갖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노트북을 꺼내며 답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이민 단속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화면에 복잡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어요. 작전 승인 과정에서 특이한 로비 활동이 있었거든요. 올리비아의 손가락이 차트를 가리켰어요. 글로벌 전략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300만 달러 규모의 로비를 진행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300만 달러라고요?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해요. 그런데 이 회사의 CEO가 빅터 장이라는 인물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계가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로비를 했다는 말인가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올리비아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빅터 장은 중국 정부와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올리비아가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너선 브루크 의원과 빅터 장 사이의 비밀 회동 기록이에요. 화면에 호텔 CCTV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만났죠? 제가 물었어요. 작전 승인 2주 전이에요. 그리고 작전 하루 전에도 다시 만났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흥분됐습니다.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올리비아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빅터 장의 이메일이에요. 해킹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거예요. 이메일 제목이 타깃 리스트 준비 완료였어요.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332명 전원이 핵심 기술 인력으로 선별됐습니다. 현대차 EV 라인, LG 배터리 기술, 삼성 3나노 공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깃들입니다. 여기 있어요. 332명 전원이 기술 인력으로 선별됐습니다. 올리비아가 이메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예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였다는 말인가요?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리비아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빅터장이 중국 정부 산하 기업들과 맺은 계약서예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했어요. 이건 명백한 반역 행위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현재로선 정황 증거만 있거든요. 올리비아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스톤 수석님,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공식 수사가 필요해요. 언론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상급자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파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예상했다는 듯 답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치적 압력이 있을 거예요. 올리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공개할 거예요. 브루크 의원과 빅터장을 직접 추궁할 겁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올리비아가 USB를 건네줬어요. 혹시 모르니까 백업이에요. 이 자료들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USB를 받으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정치인과 로비스트들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 이제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됐어요. 내일 올리비아의 기자회견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런 거대한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비아 그랜트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퍼지자 주요 언론사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저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워커 부국장은 모르는 일이었죠. 올리비아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러분, 오늘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난주 332명 한국계 기술자 체포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비아가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빅터장과 조너선 브루크 의원이 은밀하게 만나는 CCTV 사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진은 작전 승인 2주 전 맨해튼 고급 호텔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비밀 회동을 가졌어요. 다음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의 로비 자금 흐름도였어요. 빅터장의 회사에서 브루크 의원의 정치자금관리위원회로 300만 달러가 이체됐습니다. 작전 승인 직후였죠. 회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올리비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더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타깃 리스트 준비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어요. 올리비아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32명 전원이 핵심 기술 인력으로 선별됐습니다. 현대차, LG, 삼성의 생산 라인을 마비시킬 최적의 타깃들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며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적인 음모였습니다. 그때 회장 뒤편 문이 열리며 조너선 브루크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브루크가 단상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올리비아가 브루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의원님께서 직접 오셨군요.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브루크가 단상 앞에 서며 답했습니다. 기꺼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빅터장과 세 차례 비밀 회동한 사실을 부인하실 겁니까?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브루크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업무 미팅이었어요. 올리비아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300만 달러 정치 후원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브루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든 정치 후원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직후 332명 체포 작전을 승인하셨죠? 올리비아가 추궁했습니다. 브루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어요. 올리비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이메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스크린에 빅터장이 브루크에게 보낸 이메일이 나타났어요.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타깃 리스트에 따라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브루크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의원님, 사실인가요? 타깃 리스트가 정말 있었나요? 중국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브루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저는 결백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올리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브루크가 황급히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따라가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올리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올리비아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었어요. 332명 사건이 정치 스캔들로 번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 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워커 부국장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됐습니다. 아마 크게 당황하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시작될 때였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본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워커 부국장의 사무실 앞에 FBI 수사관들이 서 있었어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대. 브루크 의원 사무실도 뒤지고 있다더라. 제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워커 부국장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스톤, 상황이 심각해졌어. 법무부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32명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우리 부서도 조사 대상이 됐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을 거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특별검사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스톤 수석님, 증언을 위해 출석 요청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드디어 공식 수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후에 법무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언론진들이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332명 사건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 브루크 의원 긴급 체포 임박이라는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은 제니퍼 리 검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톤 수석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이 작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리 검사가 물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332명을 동시에 체포한다는 건 전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국장이 세부 사항을 묻지 말라고 한 것도 이상했고요. 리 검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사라 콜린스 변호사와 함께 명단을 분석하셨죠? 그때 발견한 패턴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32명 모두 핵심 기술직이었다는 사실을요. 루카스 하퍼 씨와의 만남은 어땠나요? 우리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시민권자까지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거든요. 리 검사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올리비아 그랜트 PD가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빅터장의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모두 확인됐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현재 빅터장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리 검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리 검사의 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브루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리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가 나왔는데? 클린 슬레이트 작전 문건과 빅터 장과의 모든 대화 기록입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중국 정부 관련 기밀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리 검사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부패가 아니라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야.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럼 브루크 의원이 중국에 정보를 넘겼다는 말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리 검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332명 체포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아요. 리 검사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빅터장을 체포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잡혔어요. 드디어 핵심 인물을 잡은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리 검사가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오늘 자정 332명 모두 석방된다. 그리고 진실은 끝까지 밝혀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법무부를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브루크 의원 긴급 체포, 빅터장 공항서 검거, 332명 무죄 확정. 오늘 밤 석방이라는 헤드라인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루카스 하퍼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분들이 석방돼요. 전화 너머로 루카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민호 씨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올리비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검사님, 모든 게 끝났어요. 332명 모두 석방됩니다. 올리비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진실이 승리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됐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힘을 합쳤다는 것. 자정이 되자 휴대폰으로 속보가 떴습니다. 332명 전원 석방 완료.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브루크와 빅터장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었거든요. 6개월 후 워싱턴 DC 연방법원 앞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조너선 브루크 전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도 증인석에 앉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조너선 브루크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루크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가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332명의 무고한 시민을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시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브루크가 마지막 변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국가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6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피고인 조너선 브루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00만 달러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332명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루카스 하퍼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박민호 씨가 오늘 현대차 공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 조지아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생산 라인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민호 디렉터를 만났어요. 그는 332명 중 한 명이었고 지금은 공장 재가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스톤 스성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가족들과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공장 라인을 돌아보며 박민호가 설명해 줬습니다. 332명이 모두 복직했어요. 그 사이 생산이 중단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경이 오히려 더 강한 결속을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었습니다. 박민호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저녁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올리비아와 사라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함께 헤쳐나간 동료들이었어요. 332명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로비 규제법이 강화됐어요. 사라가 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정치 자금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외국 정부와 연결된 로비는 완전히 금지됐어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거였습니다. 올리비아도 덧붙였어요. 빅터장은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의 중국 커넥션도 모두 차단됐고요. 거대한 음모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32명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대차, LG, 삼성 공장들도 모두 정상 가동 중이고 2만 명의 일자리도 안정됐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워싱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권력의 게임이 벌어지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332명의 사건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 남을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332명 사건 1주년 로비 투명화 법안 통과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미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박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장 상황은 어떠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요. 새로운 전기차 모델 개발도 진행 중이고 팀 분위기도 최고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됐지만 결국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연대로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제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332명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토안보부 내부 개혁을 주도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요.